교수님들 얘기를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주제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한반도를 전망하자면요. 이 문제적 세 남자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트럼프, 푸틴, 또 김정은입니다. 누구 하나 정말 빠지지 않는 개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이 복잡한 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이 세 지도자밖에 없고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트럼프. 네. 저는 조한범 박사님의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한범 박사님은 네. 푸틴의 후배거든요. 푸틴의 후배세요. 그러면 푸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선택하려면 진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푸틴, 저도 김정은, 트럼프 네. 하겠습니다. 트럼프 하시고. 우리 지금 그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 이호령 박사님 선택하는 데 쫓아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수사하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는 저는 조한범 박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이 문제적인 세 남자가 아니라 네 남자가 되는 한 건가요? 번 더 추가해 주십시오. 역시 미디어 분야 전문가시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 이 박사님은 트럼프 왜 하셨나요? 트럼프냐면 셋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을 거예요. 이거 봐요 트럼프가 이거. 봐요? 번역은 하지 않는 걸로 해야겠네요. 네, 그만큼 세 사람이 이 국제 체제에서 지금 미치는 네. 어떻게 보면 국제 평화 안정에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 미국 요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불안정한 문제에 네.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둘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빨리 죽으라고 할 것 같진 않고 그럼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건강이 안 이상한 게 이상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먼저 갈 수도 그래도 있어요. 가장 먼저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푸틴과 김정은은 전과자거든요. 국제법적으로 대북제재, 네, 네, 전쟁범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배스럽긴 해야지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놓으면 싫어하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91개 혐의로 3번 기소됐는데 그 아, 판결이 안 나왔을 뿐이지 꼭 아직 모르는 거 국제- 아니에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일찍 가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한 정도로 세 사람이 정말 문제적 남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일단 세계 질서를 움직일 가장 핫한 인물이라면 뭐 트럼프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과연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박윤희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시기에 혹은 뭐 이렇게 속도 있게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딱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미팅이 2018년도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한번 했고요. 19년도에 이제 하노이에서 했는데 지금부터 벌써 한 5, 6년 전의 일이죠. 근데 그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캐릭터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트럼피즘은 트럼프와 일부 미국의 여론을 상징하는 어떤 특수한 표현이었다면 지금 미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트럼피즘은 보편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뭐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건 그래서 미국의 인터레스트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더 강화된 트럼프 정부가 되었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의 본인 나름의 어떤 이제 자괴감을 알고 돌아갔고 그 사이에 북한의 핵 무력이 훨씬 더 고도화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트럼프 혹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김정은을 설득하고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외교도 관심이 없고 모든 외교를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난다? 북한과 김정은은 뭘 얻지? 혹시 뭐 제재 일부 해제, 뭐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걸만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뭘 얻지? 한반도 평화, 뭐 동북아 안정,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트럼프는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캐주얼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훨씬 더 높아진 장벽으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최근에 그 외교 안보 특별 그 임무 미션 대사를 그레넬 전 독일 대사 한반도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임명한 뭐 이런 거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에서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는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관심이 미국의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성과를 만들려고 한다? 그거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싶지 않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네. 실행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은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둘이 만나면 둘만 만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쏙 빼고 북미만 이제 테이블에 앉는 거 아니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미국을 겨냥하는 ICBM만 좀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핵 협상을 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호령 박사님 실제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네.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제외를 시키고 북한과 협상을 한다? 저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소외론에 대한 그 걱정은 너무 지나친 우려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 없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핵화 협상에서 ICBM만 협상을 하고 핵은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두 가지와 관련돼서 뭐 일각에서는 뭐 그런 것 중심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네. 협상에서는 그런 카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앞서서 이제 박인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간의 미국 간의 그러한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좀 낮게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서로에게 줄 보상물이 없다는 거죠. 네. 선물이 없다. 그건 거래가 안 된다.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거래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은 정말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강화됐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 요즘 말로 흑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그 앞에 분들과 결이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제가 보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경제 지표는 좋거든요. 실업이 없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 받아봤자 쓸데없는 게 지금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더 불리는 정책이에요. 관세를 높이면 상품 가격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안 좋으니까 공장이 나간 거거든요. 너 들어오면 보조금 줄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올리고 보조금은 안 준다며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은 저임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내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거칠게 막아 뭐 경제,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다고 제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트럼프의 생각은 예상보다 경제보다는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벌써 지금 젤렌스키 푸틴 입에서 휴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휴전은 강제 휴전이에요. 푸틴한테는 원하는 점령지 인정. 젤렌스키한테는 무기 안 주고 그만두게 하는 거죠. 나토 가입은 유보시키고 대신 재무장 시켜주고 불침 약속 받아내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파는 석유에 세금을 붙여서 재건 지원하고 요한이거든요. 둘이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더하는 건 휴전전의 영토를 찾으려는 것. 네. 자, 중동은 이미 거의 이제 식어갑니다. 그럼 트럼프가 노리는 건 트리플 크라운 아니냐. 북한 문제만 합의해내면 그게 뭐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세계 노벨 평화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선에 부담이 없는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건 외교 안보가 아니냐. 이쪽에 알렉스 왕이라고 하는 자기 일기 때 대북 특별 부대표 유일하게 이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방식은 해결이 아니고 덮는 겁니다. 그냥 확 덮는 거거든요.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북한도 허술한 합의, 아주 정교하지 못한 합의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건 이미 하노이에서 한번 했죠. 왜냐? 그 이전에 북한이 ICBM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풍계리 폭파했죠. 하노이에 갖고 나온 게 영변 핵단지였거든요. 이번에 보내준 게 강선 단지가 있거든요. 요 시즌2가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고 더 우려스러운 건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라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낄 자리가 없다. 북한이 완전히 우리 배제했잖아요. 우리가 안고 싶어도 북한은 우리가 끼는 한 나오질 않을 거예요.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또 되면서 아유 또 트럼프네 라는 느낌. 반반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북한이 1달러에 북한 돈 8,400원, 8,500원이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3만 원까지 4만 원, 18,000원.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4만 원이었습니다. 뭔가 사단이라도 보통 사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네. 북러 밀착을 해봐야 북중 교역은 지난해 98.3% 의존도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돌다리도 두드려 나오지 그냥 쉽게 달려나오지는 않겠죠. 네.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단기적으로는 소통 채널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종국에 과연 그 둘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나 김정은 둘 다 성격이 자신들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 거고 단기간에 소통 채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김정은과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에 종전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인데 여기에 북한이 파병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트럼프가 몇 차례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소통 채널을 좀 새롭게 재개하면서 북한을 러우 전쟁에서 빼내고 그럴 작업들을 하고 관리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우려가 되는 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해가 맞을 장면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틀림없이 김정은은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한미의 연합훈련과 미국이 한반도에 보내는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트럼프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한국의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뭔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트럼프는 모든 걸 거래로 생각하는데 최소 수준으로 미 본토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의 원하는 것이고 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핵 능력이 거의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 두 가지가 맞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대화에 좀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도 미국을 향해서 또 적극적인 메시지도 내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 취임 전부터 미국과 갈 때까지 가봤지만 결국 적대감만 확인했다라든지 뭐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 뭐 그리워한다, 도무지 뭐 속을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또 꺼내놓기도 했어요. 유승철 교수님, 이 말들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좀 다층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레토릭 안에는 국가의 힘, 주권이나 그리고 리더의 나이,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좀 이제 불안정한 또는 공격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력한 레토릭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리더의 나이가 또 상대적으로 젊고 트럼프에 비해서 또 문화적 맥락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명분 찾기를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어조를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좀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다 모두 아시겠지만은 또 트럼프의 핵심은 니고시에이터, 협상의 달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강한 메시지 대신에 뭐 그리웠다, 뭐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좀 어이없는 좀 포인트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되려 형님 같은 느낌 또는 뭐 조카를 대하는 삼촌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프레이밍 자체를 이걸 좀 유머러스하고 네. 북한을 약간 조롱하는 듯하게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요, 또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위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뭐 박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이런 레토릭상에서 봤을 때 키를 가지고 있는 건 김정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협상을 해야지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분명하거든요. 네. 예, 북한을 잘 다룬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 다룬다는 것의 인상의 핵심 코어는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레토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방향을 좀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뭐 누가 우위다 하긴 어렵지만 네. 김정은의 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2018, 2019년과 달라진 상황을 보면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지금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혈맹 관계로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굉장히 받고 있는 거를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네.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18, 19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보다 더 협상적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죠. 든든한 면이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십니다. 방금 또 이제 러시아 얘기를 또 마침 해주셨는데 여기에 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뭐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무슨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참 표현도 정말 재밌게 하는 게 내가 집권하면은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어요. 24시간 안에.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은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해야 된다고 막 온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취임이 3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방식은 국내에 막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11월에 선거해서 12월에 선거인단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일 이상을 이제 막 루즈벨트가 시간을 아까워하고 네. 루즈벨트 임기 중에 그게 지금과 같이 1월 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전통이 생기나 하면은 내가 3월에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면서 그 100일의 집권 플랜 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지금도 우리 왜 초기에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미국의 외교가 다 세팅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24시간은 집권해서 3개월 혹은 4개월 안에 많은 걸 해결하는 그 전통 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들을 다 해주셨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 된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까지의 우크라이나 영토 상실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종전협정 혹은 뭐 이런저런 협정을 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거는 대부분 보면은 대통령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의 정당과 의회를 캐피톨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분점 정부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의회도 공화당, 백악관도 공화당. 2년 후에 하는 중간선거에서는 다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중간선거 전통을 봐서는 이렇게 백악관과 의회가 같은 당인 게 쉽지 않은 좋은 기회를 맞았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이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는 돈이 하루에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그런 의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의회의 결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고 네. 돈줄을 재고 뭐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푸틴에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유럽을 또 목재일 수도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사안이어서 아마 자원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그 의회 돈줄 문제, 또 영토 정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전쟁이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종식이 되면 북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새 러우 전쟁, 중동, 북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러우 전쟁도 강제 휴전이지 네.
종전협상,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보적 긴장이 있는 상태에서 휴전이 되겠죠. 그러면 북한의 군수보급 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전쟁만큼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보다는 전후복구, 그레이트 러시아, 자기 이상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유럽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못 나가요. 네. 제일 큰 실책이 그겁니다. 그럼 동방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동방 정책이에요. 네.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이걸 이용해서 그게 뭐 상하이 협력기구니 뭐니 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푸틴의 미래 계획에서 당분간은 전쟁은 못해요, 이제. 너무 상처가 났기 때문에. 경제 재건인데 북한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네. 노동자 정도 외에는. 2021년 코로나 기간 중이긴 하지만 북러 교역이 4만 불이었거든요. 개인 간 거래도 안 돼요. 그때 우리는 273억 불이었어요. 전쟁 전에 한나는 잘 지냈어요.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러시아 국민 음식이 초코파이, 팔도 도시락면이라고. 우리도 불공 사업을 통해서 K 방산의 상당한 뿌리가 사실은 러시아 군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러는 상호 보완적이다. 네. 그러나 북러는 상호 보완적이지 않다. 군사 분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푸틴은 양다리 걸치고 싶겠죠. 양다리 걸치고 싶겠죠.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쟁만큼 편하진 않겠죠. 북한이 이번에 많이 도와줬는데도 이게 뭐 별로 안 달라지는 거예요. 줄 건 다 줬어요. 식량 주고 에너지 네. 주고 비료 주고. 이미 거래는 끝났다. 그럼요. 그거 이상 사실 더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짧게 덧붙이면 네. 러시아가 김정은이 정말 러시아한테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은 아마도 북한이 아직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그런 첨단 민간 기술을 아무리 동맹국에 대해 준 적이 없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등장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기술을 북한한테 이전을 한다면 이거는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이 러우 전쟁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북한 파병을 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첨언을 하면은요. 네. 만약에 저는 조한범 박사님 말씀에 한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협상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드라마틱한 판이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조한범 박사님 말씀처럼 트럼프 경제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트럼프는 메시지 전달이 심플합니다. 딱 기억나는 거 유권자들한테. 내가 집권하면은 모든 중국 상품한테 60% 추가 관세하겠다. 지금처럼 국제 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60% 추가 인사를 하면은 그거의 한 20% 정도까지는 미국 소비자의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그럼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동 문제가 일단락되어서 트럼프가 정치적 에너지를 확보를 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국내 정치 문제에도 투입을 하고 적절하게 그 에너지를 향유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에너지 여세를 몰아서 1기 때 노벨상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아베 총리한테 나 좀 추천해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동 문제가 일단락되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북한 문제까지 몰아서 정말 나 재선 관심 없고 노벨상 받고 나 그냥 계속 트럼프즘을 자기 마음대로 엔조이하는 걸로 나아가면은 북한 문제까지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보시는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사항은 저는 김정은과 김정은을 도와주는 그 전략가들이 그렇게까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까지 보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한 거라면은 우크라이나 해결이 우선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그걸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판이 깔리면은, 북한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폐쇄되고 침체되었던 외교 재개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징검다리 삼아서 요즘 뜨는 용어,
외교에서 글로벌 사우스죠. 글로벌 사우스 진영을 향한 북한식 외교가 살짝 기지개를 필 가능성도 있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장 오기 전에 생성형 AI, 챗 GPT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2024년을 지배했던 게 MBTI잖아요. 트럼프와 푸틴, 김정은의 MBTI를 한번 유출을 해보고 누가 서로 잘 맞을까 이걸 봤는데요. 트럼프는 모험가형인 ESTP라고 하고요. 푸틴 대통령은 전략가형인 INTJ,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휘관형인 ENTJ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감정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서 푸틴과 김정은은 오히려 성격적인 관점에서 잘 맞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유승철 교수님, AI 진단 동의하십니까? 아, 네. AI는 뭐 많이 현명하죠, 사실은. 네.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MBTI가 제가 원래 학부가 심리학 전공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컨셉을 좀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MBTI의 기본은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거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보면 기질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한면에 반대 이론은 상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아직도 이게 심리학에서 큰 두 갈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MBTI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 ESTP와 ENTJ 이 성격을 보면요. 둘 다 리더십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ESTP는 실용성을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ENTJ는 전략성을 강조합니다. 장기적 전략성. 그래서 이 감정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트럼프와 김정은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맞춰봤어요. 네. 예, 물론 이건 AI에 맞춘 제 맞춤 대답입니다. 네네. 반대로 푸틴과 김정은 INTJ와 그 ENTJ잖아요. 둘 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성향도 갖고 있고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케미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치적 상황에 또 맞추고 네. AI 결과에 이렇게 맞춰보면은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대강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AI가 맞다는 전제하에 뭐 어떻게 보면 분석을 또 해주신 건데 혹시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엔 AI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AI의 진단, 특히 MBTI는 상황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기질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성향들은요. 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거나 또는 트럼프 같이 욱하는 성격인 이런 뭐 유동성이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급변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김정은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짧은 보고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네. 뭐라고 하나요? 그때는 이제 MBTI, 뭐 AI 그게 뭐 그런 활용된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자아도취형 과대망상증 이고 근데 대체로 보면 히틀러나 이런 독재자들 있죠. 트럼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들은 자아도취형이고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거든요. 김정은의 기록영화를 보면은 만기칠남입니다. 모든 분야에 관여해요. 아주 짜잘한 일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전략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트럼프도 좀 유사한 걸 좀 느껴요.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 그렇게 보면 본인들이 문제 해결보다는 본인들이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방식은 정교하지 않고요. 트럼프의 협상을 보면 항상 센 놈이 약한 놈 때리는 거지 약한 놈이 센 놈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 질주를 막는다는 건 또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지를 고민해요. 네.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지도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고 다들 굉장히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지금 복잡한 이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정세가 굉장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제 혼란의 시기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묘안이 있으신가요? 트럼프가 된다. 네. 행정부 하에서
마치 세상은 다 굉장히 어려움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일단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트럼프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사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같이 자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대통령들과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일기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2기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에 대한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히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는데 다만 거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도전 요인이 좀 더 많은 거는 우리는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트럼프의 이 불예측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한반도 안보의 또 거래 비용적으로 생각함과 더불어서 적지 않은 도전이 될 수는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네. 추적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행위자랑 구조 측면에서 좀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독재자 중심의 어떻게 강력한 캐릭터 중심의 행위자 중심으로 보다 보면 지금 이전과 달라진 국제 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미국의 트럼프냐 아니라는 거죠. 인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동맹국가 파트너십 국가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중국 정책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 부분의 러시아의 자원이 지금 바닥이 난 상황 하에서의 러시아라는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난 북한이라는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부적인 도전 상황은 굉장히 이전보다 더 많아진 상황 하에서의 김정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냥 세 사람의 강한 캐릭터 중심으로 봤을 때면 굉장히 도전이 많은 것 같지만 반대로 구조와 행위자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기회 요소가 굉장히 더 많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셈법을 외교적인 셈법이라든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 이런 네. 것들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을 좀 유의 깊게 봐야겠군요. 네. 네, 국내 최고의 일타 강사님들 모시고 오늘 지난 한 해 한반도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명강의로 원 없이 귀호강한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소감도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조한범 예, 박사님. 알쓸 북잡 시청자 여러분 반가웠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균형 감각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잠깐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알쓸 북잡이 이 대동강 TV를 위협하는 채널을 할까봐 그 부분은 제가 좀 신경을 써서 보겠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쓸북잡이라는 그 제목 하에 많은 같은 또 유명한 또 교수님과 박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중요한 거는 조회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 내용 보시고 주변에 또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 1에서도 살아남은 유승철입니다. 한 번 더 살아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해외 정치 상황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시청할 기회로 북한에 좀 관심 가지고 남북 관계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5분은 세부 전공은 다르지만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분들이십니다. 한반도 문제와 통일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않은 세부적인 고민만 조금 달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논의했지만 북한이 2개 국가를 주장하고 따로 살자 그러고 통일의 가능성이 얼핏 멀어져 보이면 보일수록 이렇게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논의의 기회가 많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이게 통일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 학생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일반인들도 계실 거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계실 텐데 한반도 문제 혹은 통일 문제에 대한 이런 고민이 이렇게 라이브하게 항상 살아있는 그런 새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패널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역시 최고의 사회를 해준 우리 이담 앵커, 이 바쁜데 또 와준 거 감사드리고, 아마 여러분들 못 보실 텐데 여기 있는 우리 그 스태프들, 또 카메라, 우리 감독님과 또 여러 카메라 스태프들 조명 다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거를 위해서 저를 도와서 이 기획하고 준비해준 우리 박혜정 선생 감사하고, 오늘 같이 못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정리해준 김은하 작가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알쓸복잡 시즌 한 10까지도 계속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기획자인 박원근 교수님께서 수상소감 얘기하듯이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아주 노벨 평화상 받을 것 같아요. 홍보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하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북한 잡학사전 알쓸북잡 두 번째 시간,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